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오늘도 댓글 소개 간단하게 하고 귀한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요님, 빠른 시간 내에 다시 100조가 된 소식 전합니다. 눈물 유유. 그 회사는 악덕이었어요. 의도적으로 수습기간 한 달 동안 4대 보험 가입을 안 해줬습니다. 그걸 제가 알고 물었더니 내규상 그래도 상관없다는 식이었고요. 여러 가지 정황상 이런 식이면 손절이 낫겠다 싶어서 수습 마지막 날 그만뒀습니다. 저는 회사 복이 좀 없나 봐요. 그래도 한 달간 생존 본능으로 긴 출퇴근 운전을 했더니 운전도 덜 무서워졌고요. 녹슬었던 프로그램 다루는 스킬이라든지 실험하는 감각도 워밍업 했습니다. 그 후에 발을 크게 접질러서 방콕 중이지만 이제 상심했던 마음도 슬슬 나아지니 다시 이력서 뿌려봐야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래요님 재취업했다고. 그러게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얼마 안 됐는데 수습 한 달 만에 손절하셨군요. 근데 뭐 실험하는 감각? 뭔가 랩 같은 데서 일하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또 그 와중에 발은 또 왜 접질렀어요? 악덕 기업들 너무나 많고 잘하셨어요. 다른 좋은 직장이 금방 눈앞에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운 내십시오. 네, 개목거리님께서도 댓글 다셨는데요. 프로야구 시작하던 해 롯데 어린이 회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강제로 롯데에 넣어버린 짙은 하늘색 티셔츠와 모자, 회원 번호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으로 되었는데 저는 준회원이었습니다. 일간지의 광고인지 기사인지로 알려줬던 그해 오비곰돌이가 우승했고 골목친구가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야구장에 아우와 저를 데려간 적이 있었죠. 학교 근처에 야구장이 있어 저녁 무렵 함성 들으며 자기도 했고요. 나 부산 갈매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부산 갈매기 이거 몰라 이 노래를? 몰라요 저는. 정말 야구를 안 보는구나. 네. 계속 끝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 너무 길어. 니은 귀찮아님은 YG가 스포츠 싫어하는 이유가 저랑 정확히 똑같습니다. 크크크크크크크. 집에 TV가 하나이던 시절 TV를 스포츠에 빼앗긴 어린이의 그 서름. 제 방도 없는데 정적이고 시간 많이 가서 싫은 것까지 똑같습니다. 간혹 즐겁게 보는 스포츠는 몇 분 만에 끝나는 종류들입니다. 피겨스케이팅처럼 눈이 호강하는 거라든가 뭐 그런 거예요. 스포츠 하이라이트는 재밌지만 그거 몇 장면 보겠다고 몇 시간 붙어있기는 너무 싫은 사람이랍니다. 네, 그 니인 귀찮아님이 JYP 팬이잖아요. 그 JYP가 야구를 엄청 좋아한다라는 걸 아시면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뭐 팬심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네. 내가 뭐 그분의 채널 선택권을 빼앗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 롯데자이언츠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지금 모신 게스트도 출신 지역으로 보면은 잘하면 롯데자이언츠 팬일 수도 있겠다. 네, 롯데 팬이실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라는 책을 내신 김진주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롯데자이언츠 반갑습니다. 팬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요? 어디 팬이세요 그러면? 저 야구를 잘 안 봐가지고. 어디도 팬이 아닌 걸로. 네. 네, 여기 진주님은 YG과군요. 자, 책 제목만 들으시거나 혹은 이름만 들으면 누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우리가 한마디만 더하면 그냥 온 국민이 다 아는 그런 분입니다. 뭐 본인이 별로 이런 소개를 유쾌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라고 알려지신 바로 그분입니다. 네.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거죠? 네. 방금 막 왔습니다. 네. 네. 김진주라는 이름은 이제 가명이신데, 그 이제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는 좀 이따가 다시 책에도 나오지만 얘기를 해보죠. 네.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그 따져보니까 딱 2년 전쯤이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네. 2022년 4월 22일. 아, 5월 22일. 5월 22일. 22일. 아, 네. 숫자 하나를 못 외웠네. 네, 5월 22일이니까 뭐 지금 이제 방송 거의, 나가는 시점으로 거의 거의 2년 됐습니다. 그 뭐 사건 개요 같은 거는 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산의 늦은 밤에 어느 골목길에서 골목길이 아니고 그 골목길이지 뭐. 책에 나왔잖아요. 남자친구 집으로 들어가던 찰나에 어쨌든 골목길에서 집으로 들어가던 여튼 길을 따라가면서 이제 저를 쫓아온 거죠. 모르는 그러니까. 남자가. 어떤 이상한 사람이. 네. 네. 근데 저는 아예 몰랐고 그래서 한 10분 동안은 그 거리를 걸었는데 이제 제가 딱 그 엘리베이터 로비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딱 타려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기억을 잃고 병원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었죠. 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그냥 기사가 많이 나거나 하지 않았는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이게 이제 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됐는데 뭐 그 얘기도 이제 차차 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뭐 책을 써본 경험이 없는 거죠. 20대시잖아요, 아직. 한 번도 없죠. 써볼 생각을 한 적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글 자체도 그렇게 막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글을 너무 잘 쓰시던데요. 그러게. 그냥 뭔가 저는 소설도 잘 안 읽고 그냥 딱 자기계발서를 자주 읽는 편인데 뭔가 정확한 표현 그리고 저는 이게 글이 어려우면 잘 안 읽히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게 글이 잘 쓴다는 게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쉬운 글이어야 잘 쓴 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점에서 장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저는 재밌게 썼던 것 같아요. 되게 날 것인데 건드리지도 않으시고 그 책을 써보라는 말을 누가 한 거죠? 주변에서. 주변에서는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콘텐츠를 다루는 얼룩소라는 플랫폼에서 이런 걸 이야기로 좀 엮어서 책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 고민했던 게 아니 이게 사건은 너무 잘 알려져 있는데 피해자가 이런 부당한 현실을 겪고 있는 걸 어떻게 알리지? 너무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그걸 순차적으로 가르쳐 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책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수락을 한 거죠. 수락을 했고 뭐 연재 같은 형태를 거친 거예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를 그냥 쭉 쓴 거예요? 쭉 쓴 거예요, 그냥. 아. 그래서 원래는 12월에 이 출간을 하기로 예정하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거의 2주였나? 그래서 2주요? 2주요? 네. 2주에 썼다고요, 이거를? 네. 원래 처음에는 2주 만에 다 썼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조금 많이 텀이 생겨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뭐 계속 교정을 하거나 막 그런 검수 과정을 거쳤는데 그런 거 외에는 되게 빨리 썼어요. 천재인데? 그러게. 아니 우리 이 아저씨들은 책을 여러 권 쓴 사람들인데 아무리 빨리 써도 우리 그래도 한 3, 4개월은 그렇죠. 3, 4개월 빨리 써도. 네. 근데 그게 기록이 일단 조금 있었고 제가 언론에 음. 얘기한 거라던가 그리고 언론에 계속 얘기하면 정리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조금 빨리 써졌던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그 초반 부분에 제 감정을 다루는 부분은 어떻게 뭐 기록이 안 남아 있으니까 그게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런 걸 처음에는 엄청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책을 쓰신 분들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쓰냐. 나도 지금 책 계약을 몇 개나 해놨는데 이렇게 안 써진다 이러니까 저는 딱 쓸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읽을 피해자들만 생각했어요. 읽을 일반인들, 그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이 피해를 겪고 지금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의 그 피해자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절박함을 생각하니까 되게 빨리 써지더라고요. 그 대상을 생각하면 빨리 써지는 것 같아요. 그 얼룩소 얘기를 우리가 저번에 한번 했었잖아요. 왜 했지? 얼룩소에 우리 몇 번 출연한 윤신영 기자가 지금 에디터로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 윤신영 기자가 제안한 거는 아니죠. 아니에요. 네네. 얼룩소가 원래 출판도 했었습니까? 아니요, 얼룩소가 그 이제 컨텐츠 플랫폼인데 출판 사업을 하겠다라는 소문은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첫 책으로 진주시 책이 나와서 저는 조금 뜻밖이었어요. 왜냐하면 콘텐츠 플랫폼이다 보니까 정말 기라성 같은 필자들이 다양한 내용의 콘텐츠들을 거기에 많이 연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재한 것들을 책으로 묶어서 내는 수익 사업을 또 고민하나 보다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했었는데 기라성 같은 필자들하고 한 10명하고 계약을 다 했는데 그들은 다 아직 못 써가지고 제일 빨리 쓰신 분의 책이 제일 먼저 나온 건 아닐까? 왠지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제일 빨리 써서. 근데 아마 그 뭐 인터뷰라던가 이런 걸로 얼룩소랑 좀 인연이 있었으니까 그런 제안을 하셨겠죠?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얼룩소의 콘텐츠에 묻고 답하는 그 콘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그 구독해 주시는 고객 뭐라 해야 되죠? 그 얼룩소 플랫폼에 있는 분들이 질문을 하면 제가 무조건 답하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이제 한번 나와보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를 제가 아는 범죄 피해자 따님분이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다른 에디터님이랑 연결될 때 그 피해자분이 소개를 해주신 그런 되게 뜻밖의 상황이 그래서 모든 게 뭔가 운명처럼 다 다가온 것 같은? 그 책이 지금 나온 지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던데 반응이 꽤 좋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책이 반응이 좋은지 여부를 보려면 뭐 알라딘이나 예스24에서 판매 지수도 볼 수 있지만 이제 오프라인 서점에 뭐 광화문 교보문고나 뭐 제가 자주 가는 합정 교보문고에 이게 몇 권이 있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광화문에 내가 좀 전에 확인해 봤는데 25권이 있어요. 그리고 꽤 나간다는 잘 거잖아요. 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요? 네. 2세는 찍었죠. 네네. 3세는 아직 3세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막 그렇게 숫자를 잘 묻진 않아가지고. 그 몇 부 찍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네, 별로. 그 얼룩소 관심- 나쁘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거 딱딱 계약서는 얘기를 썼죠? 해줘야죠. 네, 썼어요. 아, 네. 그 계약서 썼으면 됐어요. 네. 그 얼룩소 출판사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오늘 네. 저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옷을 약간 얼룩무늬. 전혀 이게 무의식에 잠재져 있었네요. 아마 저긴가 보다. 막 봄볕 작가님 이런 분이랑 같이 일했나? 아니요 그 단님이라고 불꽃 추적단의 불꽃 추적단. 그 얼룩소에 활동가분이 아는 분들이 좀 있군요. 있어요, 와이프도. 있어요. 그리고 예. 이혜원 에디터님이라고 네, 네. 이제 로지라는 그 얼룩소 담당자님이랑 같이 소통했습니다. 그 지금 이제 누가 물어보면 직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일반 회사원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원이고요. 아 지금은 회사원이에요? 네. 제가 책에는 프리랜서였다고 나왔는데. 네, 그렇죠. 디자인 업무를 하시는 걸로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네, 디자인 업무를 프리랜서로 하다가 이게 범죄 피해를 입고 나니까 이게 트래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맡기는 사람이 맡기는 거잖아요. 트래픽이 없어진다는 게 주문이 발주가 줄었다. 아웃소싱 네. 사이트가.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활동을 얼마 정도 안 하면 이게 안 들어와요. 그렇겠죠. 그렇다 아무래도. 보니까 이제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이러고 사건에만 집중하다가 그냥 결국은 이제 프리랜서보다는 정직원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주기적으로 수입은 들어오고 이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은 정기적인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정직원이지만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활동들도 좀 병행할 수 있는. 그렇죠. 이미 이 대표님도 제 일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엄청 존중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재택 근무를 하는데 정직원인 경우가 한국에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요즘? 별로 없죠. 네. 잘 구하셨네요. 능력 디자인 능력 무슨 디자인 하세요? 그래픽 디자인, 뭐 포스터나 명함 이런 그런 것도 거? 하고, 뭐 PPT도 만들고, 뭐 영상 편집도 하고. 그 책에 잠깐 그 스치듯이 되게 자기가 한때 잘 나갔다, 돈 많이 벌었다, 뭐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좀 너무 억울했거든요. 어. 왜 이게 제가 아까 전에 트래픽을 얘기했지만 이게 유입이 잘 되는 순간부터 그 수입이 이렇게 배로 불어났는데 네. 거기서 탁 끊기니까 아예 아하.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창 잘 입성을 나갈 좀 때 났구나. 네. 쟤 좀 잘한다 그래서 해가지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보통 이제 조금 이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저 명성이 생기면 단가를 올리지 않습니까? 아, 단가 올리고 뭐 요런 시점에 그 일이 벌어진 거군요. 그때 이제 이제 조금 잘 풀리려나 보다. 프리랜서는 딱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좀 약간 휴식기가 있으면 약간 이렇게 또 황성한 이런 성수기가 있는데 그때가 이제 너무 이제 고달팠죠. 그래서 사장님이 막 재택한다고 막 또 막 싸게 부려먹고 이러는 건 아닙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건 그렇지 아니에요. 네. 그 이제 처음에
병원에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뭐 몸도 마비됐었다고. 네, 그쵸. 그때는 아예 뭐 그 영상에 돌아다닐 때는 보면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그 수준까지도 아니었고 거의 그냥 전신에 마비가 온 정도였어요. 거의 안 움직이고 거의 이제 한 이틀 정도 됐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앉을 수는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되게 충격이 심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맞았는데 마비도 오고 뭐 장애를 얻을 수 있다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현실감이 없어서 우울할 새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 얼마나 입원했습니까? 2달 정도 있었어요. 그 뇌 쪽이다 보니까 되게 심각하신 이제 뇌전증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계셨는데 그거에 비해서 내가 너무 약소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나마 조금 제가 빨리 정신을 차리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되지. 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것 근데 이제 서서히 몸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인이 당한 사건의 실체를 이제 조금씩 알게 됐던 거잖아요. 같아요. 네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책에서 읽긴 했지만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 처음에는 재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원래 재판을 안 가려고 했었는데 재판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궁금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내가 왜 당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궁금하고 회피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이제 뭐 재판 해도 뭐 한 2, 3년 정도 받을 거다. 아빠는 그때 중상해나 상해 정도로 알고 계셨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2, 3년 뒤면 내가 이 사람이 나왔을 때 모르면 그게 더 섬뜩한 일 아니야? 이렇게 해서 우연히 들어갔던 거였는데 거기 재판장에서 갑자기 7분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냥 물음표를 대뜸 던져놓고 아무런 그 결과를 안 가르쳐주니까 당연히 이걸 열어보고 싶잖아요. 판도라의 상자를 이렇게 건네주면 절대 열지 말라 하면 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냥 뭐 이런 뭐 정의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물음표를 던져서 그냥 찾으려고 그냥 다가간 거였죠.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당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네. 질문을 하니까. 근데 재판정에 법정에 직접 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도 원래 아무도 안 알려줄 텐데. 제가 계속 가서 검색을 해가지고 네. 그때 당시에는 아마 검색을 해서 알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얘기 그리고 책에 있는 수많은 얘기들이 결국 이 나라가 범죄 피해자를 얼마나 신경을 안 쓰나 뭐 이게 뭐 보호 지원 이런 걸 떠나서 되게 한마디로 좀 무심하다. 되게 열악해요. 네, 그 얘기를 이제 할 텐데 정작 본인이 피해자고 그 피해를 입힌 사람의 재판이 열리는데 뭐 언제 열리는지도 안 알려주고 지금 현재 죄목이 뭐고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안 알려주고 그렇죠. 그게 열받았던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초반에 좀 특수한 케이스였긴 한데 가해자가 도주를 3일 동안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서 제일 충격이었던 게 왜 아무도 병실을 안 지키지? 그냥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왜 나를 안 지켜주지? 물론 그때는 이제 코로나였고 그렇다 보니까 뭐 방역 수칙이나 뭐 이런 게 있지만 뭐 안 지켜도 병원에 못 들어오는 시기긴 했네요.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이 피의자의 상상력이란 그래도 2022년이면 조금 그래도 풀렸을 조금 때지. 조금 풀렸을 때이긴 해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완벽하게 나는 없구나 여기서. 그리고 제가 기억도 없으니까 기억이 없으면 진짜 내 손해구나 피해자 손해구나. 그걸 그때부터 느꼈던 거죠. 그리고 또 막 궁금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알고 싶은데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뭐 개인정보라고 알려줄 수 없다고.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잘 나가던 디자이너였는데 이제 생계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구제를 해준다거나 보상을 해준다거나 이와 관련해서도 아무런 조치도 없었죠. 뭐 제도가 있다고는 알려주는데 그것도 다 제가 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몇 명의 뭐 일부 피해자들은 이제 대리로 해주시는 분들도 있대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어리고 그리고 이제 조금 회복 단계였다 보니까
저보고 다 알아서 하라는데 이게 진짜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게 26살이 봐도 이게 너무 힘든데 이걸 조금만 더 회복이 안 된 분이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겠다. 나 같아도 못 받겠다. 그 이제 서류를 떼고 이런 표현하셨는데 그게 이제 뭐 병원 진료비 같은 거를 그쵸. 지원 받으려면 네. 뭐 이것저것 하여튼 서류를 근데 꾸며가지고 거기 문장도 되게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9급에 뭐에 이런 항목 때문에 이 9급으로 사료됨.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니까 저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다시 국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거짓으로 적으라는 건 아니지만 저 이렇게 적어야 된대요. 라고 이렇게 뭔가 제가 국어를 하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까지 내가 받아야 되나? 그 되게 뭔가 모든 과정들이 되게 비참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카드 할부로. 네, 최대로 끊을 수 있는 게 얼마냐. 네. 자, 그때 피해자는 법원에 갈 일은 사실 없으니까 변호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변호사는 왜 선임했습니까? 24개월 할부로. 저도 변호사를 원래는 안 선임하려고 했었는데 왜냐면 범죄 피해를 쳐보면 뭐 강간이나 뭐 어떤 무차별 폭행을 치면 다 가해자 위주의 홍보글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가해자를 살려주겠다, 변호하는 변호에게 변호해주겠다. 도와주겠다는 변호사들의 광고는 많다는 뜻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피해자가 변호사를 구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7분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당연히 피해자가 정보를 알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알려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공소장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봤는데 공소장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냥 첫날에 다 들었던 내용.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서 받아야 되지를 했을 때 민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한 거예요. 제가 보호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저도 책을 읽으면서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피고는 가해자고 그리고 원고는 검찰이니까 그 피해자는 검찰이 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숨어 있는 게 더 낫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법 체계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판사가 피해자가 나서는 걸 또 싫어한다면서요. 그건 못 들었어요. 그 책에도 보면 이제 얼핏 나오는데 피해자가 정보를 자세하게 접하면 그렇죠. 증언이나 증거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뭐 안갚음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본인의 기억을 왜곡해가지고 다르게 증언을 한다거나 그런 가능성까지를 배제하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피해자는 최대한 사건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 그러니까 뭐 이 책에 자세하게 나오고 네. 판사나 뭐 검사나 이 법조인들 혹은 우리 제도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는 거 되게 많이 공감하면서 봤지만 사실은 이해는 돼요. 왜 법원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지. 네.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피해자한테 저렇게까지 장벽을 그러니까 쳐놓는 이해는 거는 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응. 굉장히 억울하고 억울하겠다.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드는 거죠. 신원도 모르잖아요. 네, 저는 아예 기억도 없고 사실 뭐 그거에 대해서 허위 진술할 생각도 없고 마치 제가 오염물이나 방해물이 된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되게 그때부터 약간 조금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막 뭐 싸우겠다 아니면 아니 이거는 왜 당연한 권리인데 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저는 당연히 받을 줄 알고 이렇게 권리 이렇게 복사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안 된다. 이게 왜? 그 가해자의 이름이나 뭐 나이나 뭐 전과 몇 범이나 뭐 이런 정보도 처음에는 아예 몰랐어요. 모르죠. 그리고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그 공소장 외에 나머지 같은 경우를 열람을 하려면 판사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대체로 판사들이 허락을 안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래서 그 판사 욕을 굉장히 찰지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책에다가. 그 굉장히 어디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 굉장한 디테일이 있어요. 책에 보면 제가 존경하고 감사한 분들한테는 님이 붙고요. 이제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님이 빠져 있어요.
책에 어디다 써놨던데 자기가 그렇게 썼다고 맨 뒤에 어딘가에.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래 읽다 보면 다 느껴져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이게 특정 누구를 이렇게 비판하고 이러면 또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 법원은 너무 가기 싫으니까. 저는 님 붙은 사람은 한 너댓 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 다. 저는 읽으면서 되게 약간 반가웠어요. 음. 아 우리 진주님이 내과구나. 여기서 말하는 내과는 같은 부류구나.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남들이 나를 해코지하면 10배로 갚아준다. 갚아준다. 아 맞아요. 마음속에 꼭꼭 담아뒀다가 그리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내 언젠가는 10배로 갚아준다. 이런 태도를 갖고 반드시 살거든요. 바꾸리. 약간 그 혹시 저 학생 때 뭐 학생회장을 했거나 뭐 아 제의는 많이 들었는데 안 했습니다. 아니면 뭔가 불의를 보면 원래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까? 약간 그런 것 같긴 해요. 그 엄마도 약간 좀 봉사활동 되게 좋아하시고 약간 그냥 모르겠어요.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을 때는 조금 화를 내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그 제일 지금 열받아서 이 뭐야 이게 이렇게 된 계기는 결국 내가 이 사건의 개요에 접근조차 못한다 그거였습니까? 액세스가 안 되니까. 특히 그리고 또 더 진준이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것 같은 게 책에 보면 자세히 나오지만은 그 경찰도 검찰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7분의 사각지대가 있는데 나는 그 7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해명을 해주지도 않으니까 내가 그걸 좀 해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또 내가 그것도 그건 또 맞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제일 답답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지금 검찰의 인력이 없고 뭐 경찰의 인력이 없고 수사 인력이 없고 예산이 없고 그렇게 치면 제일 열심히 할 수 있는 피해자라도 권한을 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근데 또 핑계는 대고 도대체 그러면 아 진짜 이거를 알려고 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당하겠다. 그냥 재판이 판결이 나면 뭐 판결문도 안 보실 테지만 이런 내용은 아예 모르고 그냥 당하겠다. 그냥 눈 뜨고 코 베이겠다. 약간. 그러다가 이제 1심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1심 판결이 이제 굉장히 못마땅하셨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이게 보수적인 판사고 뭐 아니면 뭐 되게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는 분이고 이거는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왜 감히 반성을 했다고 8년을 감형해 주지? 인정을 했다고 감형을 해 주지? 자기가 뭔데? 그렇죠. 왜 내가 아무리 봐도 얘는 지금 한가하게 그냥 시간 언제까지 이거 언제까지 하려나 이런 지루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 얘가 어딜 봐서 반성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반성문이라도 보자 해가지고 2심 전에 봤는데 완전 개떡같이 써놓은. 그래서 이게 진짜 저는 처음에는 판사랑 검사 그리고 모든 이 직책의 그 전문성을 저는 존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이 사람들이 직업 정신을 갖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약간 이제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와 진짜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건 당사자밖에 없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내가 이성 놓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저는 1심 때는 아예 눈물도 안 흘리고 그냥 진짜 이성적으로 막 이렇게 탄원서를 써서 이제 친구한테 보여주면 야 불쌍한 척 좀 해. 근데 저는 여기서 이성을 놓치면 아무도 제 사건을 안 봐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감정에 호소하는 사람이 될까 봐. 그래서 그 누구보다 냉철했었어요. 그 8년이 감형돼서 얼마가 나온 겁니까? 12년. 그 검찰은 20년을 구형했는데 네네. 판사가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으니 12년으로 깎아줄게라고 판결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 심판? 네. 맞죠? 네네. 그 김혜수 씨 나온 거? 김혜수 씨가 판사로 나온 거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 저기 또래 여자애들 강제로 성매매 시키는 그 나쁜 놈. 그렇죠. 이 성매수남을 협박해서 너 지금 내 동생 뭐 어떻게 하려고 했지? 돈 내놔. 이렇게 갈취하는. 그래서 많은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을 벌하는 건 괜찮아의 그 유사한 형태인 건데.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에도 진주 씨가 써놨는데 그 진주 씨 가해자의
얘가 사실은 범죄 기록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전과 뭐 18범이든가 뭐. 네, 근데 뭐. 이제 그게 그 소년 범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응? 근데 그 소년 범죄 그 드라마에 나왔던 그것과 유사한 또 범죄를 네. 저질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는 반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앞에 행적을 살펴보면은 별로 반성을 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언제든지 또 비슷하거나 혹은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 정도 전과하면 반성문을 수십 번 썼겠네요. 맞아요. 아, 전문가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너무 악필이긴 한데 이제 뭔가 이렇게 잘 쓴 듯하면서도 이렇게 되게 삐뚤빼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하나하나 그 진주 씨가 접근을 할 때마다 되게 약간 소름 끼치고 무서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되게 좌절감이 들었어요. 그냥 저도 그 약간 시사 프로그램, 범죄 시사 프로그램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한 장 한 장을 넘길수록 내가 죽겠다. 이게 저도 프로파일링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 사람이 가면 갈수록 이게 범죄 행태가 대담해지고 발전해 나가는 게 보이니까 이 사람 이력서에는 살인밖에 안 남았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사실 지금은 동기가 거의 없는 거에 속하는데 지금 저는 그 사람에게 보복이나 혐오에 대한 그런 분노를 만들게 한 동기의 원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죽겠구나. 그래서 그 네이트 판을 뒤흔들었던 그 문제의 글을 올리신 거군요. 네,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 네.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 네. 저도 그 어디 인터넷에서 그 제목 보고 클릭해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네이트 판에 그 글이 올라간 다음에 기사도 굉장히 많이 뭐 소셜 미디어에 전파도 많이 되었고 기사도 많이 막 떴잖아요. 네. 그러면서 관심이 확 쏠리기 시작했던 거죠, 사실. 그렇죠. 그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즉 그 12년 후에 저는 죽습니다. 글이 오르기 전까지는 그렇게 유명한 사건은 아니었죠. 전혀 유명한 사건이 아니고. 그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는 이 네이밍은 언제부터 된 거죠? 그 CCTV와 관련해서 이제 확보를 하는 도중에 이제 제가 오만 이제 그 방송사에 제보를 하고 오만 뭐 유튜브 채널 범죄 프로그램 막 이런 데다가 다 제보를 했는데 딱 한 군데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컨택을 한 게 JTBC 이호진 기자님이었는데 기자님, 님, 네. 지금 님 붙었어 지금. 기자님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CCTV를 이제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곧 준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기자님 그러면 이 어떤 사건들처럼 저는 이거를 그냥 제 피해 구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이 사람들 뇌리에 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네이밍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좀 주제 넘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제안을 제가 먼저 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딱 그날 트니까 이제 부산 돌려차기라는 네임이 돼 있더라고요. 그 이호진 기자님이 붙인 네, 이름이군요. 네이밍이 필요하다는 말은 진주 씨가 했고 그렇죠. 이호진 기자님이 그 네이밍을 잘 지었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너무 간편해진 거죠. 그냥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예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그 지금 얼굴 공개는 뭐 안 하고 있고 그쵸. 실명도 공개를 안 했습니다만 목소리는 변조 없이 계속 여기저기에 출연하고 우리 지금 방송에도 출연하고 계시고 뭐 국회 같은 데 가서 증언도 하시고 맞아요. 기자들도 많이 만나고 그렇죠. 지금 본인이 어떤 활동과 비슷하게 다른 피해자들도 또 많이 만나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소개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사건의 피해자다라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주로 반응을 어떻게 보입니까? 모르는 사람은 다 놀래죠. 일단 놀라고. 네. 아니 이렇게 가까이에 나랑 비슷한 그 사람이 이 범죄 피해자라고? 나도 약간 뭔가 이렇게 위압감이 오는가 봐요. 그래서 되게 놀라시는 게 거의 대부분. 거기에다가 또 그 진주 작가님이 통상적인 사람들의 통념상의 범죄 피해자라고 너무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너무 밝다 보니까 사실 그런 얘기를 하면 다들 놀래시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제가 먼저 이렇게 사실 이런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이제 맥락상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야 요새 부산 돌려차기 사건 봤어?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제가 그 얘기를 듣기가 싫은 거예요. 어떤 코멘트가 혹시나 좋은 얘기든 안 좋은 얘기든 이게 안 좋은 얘기를 듣기 싫어서 사실 제가 그런 피해자다 이렇게 딱 그때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보통 피해자들은 자기가 그 사건의 피해자라고 말을 안 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굳이 말해서 좋을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거를 내놓고 공개하고 심지어 나아가서 나 말고 다른 또 비슷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뭔가 싸우겠다. 지금 제목 자체가 일단 싸울게요잖아요. 책 제목도. 근데 실제로 그래서 싸워서 승리를 했잖아요. 뭐 절반의 승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자, 오늘은 요 정도 하고요. 지금 뭔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싸웠는지 그리고 절반일지언정 어디까지 그리고 승리했는지 그리고 이 책의 추천사를 쓴 사람 중에 왜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이 있는지 일단 책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죠. 재밌어요. 네. 네. 또 재밌는 다른 얘기들은 근데 다음 시간에. 재밌다고 하는 건 또 약간 오해가 있나? 아니 근데 제가 재밌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들 그때 움찔움찔 하시더라고요. 아니, 진짜 재밌는데. 왜냐하면 그게 그 아니, 진주 작가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잘 아니까 아니, 재밌다는 미안해서 게,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서. 네. 여기서 근데 재밌다는 건 하여튼 잘 읽히고 그쵸, 좋은 책이다라는 흥미롭다는 뜻입니다. 거죠. 그 웬만한 네. 드라마보다 이게 반전이 많으니까. 이 드라마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영화나. 네. 있어. 영화로 만들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제한 없죠. 이미 받았습니까? 저는 모르고 이제 그 출판사 쪽에서 듣기는 들었다고 아, 하던데 그래요? 뭐 저도 그거 정확하게는 계약 잘해야 됩니다. 함부로 사인하지 말고요. 그거 그 영화 이왕 판권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영화 판권 이야기 오고 갈 때 그 상의하세요. 왜요? 우리 많이 팔아봤고요. 그쪽에 좀 빠삭합니다. 네네. 네네네. 괜히 저 헐값에 팔지 않도록 네, 네. 그래야 신경 되는데. 쓰시기. 세상은 되게 험한 곳이거든요. 네. 더 많은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